자, 지금부터 이제 지방직 대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국가직 대비할 때 요 동형을 많이 못 풀어봐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지방직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은 문제들 좀 다뤄보고 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직 시험을 치러 보셨는데, 국가직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땠나요? 좀 많이 쉬웠죠? 많이 쉬운 편이었지 않아요? 아니에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방직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직에서는 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국가직보다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국가직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그거보다 어려워지겠지만 그 국가직이 쉬웠기 때문에 또 어려워지거나 뭐 그거를 준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마음 편하게 그냥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방직을 목표로 공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가직은 뚜렷하게 내가 국가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뭐 어떤 그 목표 지향이 있었던 분 아니라면은 뭐 그냥 한번 이렇게 뭐 진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모의고사 하나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잘 복귀하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국가직 시험은 재시생들이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가직 시험을 초시생이 단번에 붙는다거나 뭐 이제 공부량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 붙거나 하기는 어려운 시험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몇 명 뽑질 않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직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원서 쓰신 데들이 괜찮잖아요. 좀 많이 뽑으니까. 그러니까 기회다 생각하시고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우리 나머지 기출문제들, 우리가 잘 못 봤던 기출문제들 좀 볼 텐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은 2020년도 서울시 구급 속기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시가 따로 문제를 안 내잖아요. 기본은 안 내는데 가끔 이렇게 특수한 직렬 같은 거를 뽑으려고 이렇게 시험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뽑아 봤는데 1번이 배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료제의 특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에서 이제 배버의 관료제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배버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관료제를 이념형으로 그려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현실의 관료제들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관료제가 완전히 완벽한 형태가 된다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뭐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념형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향한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갖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말이에요. 저겁니다. 이게요. 일단은 공행정이나 사행정에 있잖아요. 보편성? 공행정이나 사행정에다 걸쳐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공행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행정에서도 다 가능하게 객관화해서 대입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나 다 적용된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배버가 관료제의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문서화된 규정, 계층제, 전문성, 협력적 행동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문서화된 규정은 맞는 얘기겠죠, 그죠? 예, 다 이제 문서화하고 객관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층제를 통해 가지고 상명 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문성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행정학에서 맞닥뜨리게 되면은 두 가지 맥락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일의 전문성이고요. 과업의 전문성.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의 전문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전문가, 뭐 엑스퍼트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기반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이제 관료제 얘기할 때 나오는 전문성은 대체로 좀 이제 과업적인 전문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업을 분업화해 놨잖아요. 분업화해 놓고 그걸 동일한 말로 전문성, 전문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분업이 철저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문성이 이제 이게 확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관료제가 협력적 행동을 하느냐, 이 분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뭐 자기 주어진 업무만 잘 수행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은 결국에 조직은 효율적이긴 한데 그죠? 예, 그렇긴 한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비인간화 같은 것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비정의성, 비인간화라고 하는 게 왜 오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과업이 전문화되면서 내가 이제 여기에 매달려서 일을 할 때 별로 성취감이 높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비정의성의 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하고의 관계 맺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관계 맺음이 없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그만인 겁니다. 오히려 옆 사람하고 말을 걸고 뭐 과업에 대해서 논의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서로 방해 요인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전혀 이제 그 측면에 대해서 관료제에서는 고려조차를 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다가 이제 나오게 된 게 바로 인간관계론 아니겠어요. 그죠? 그 후속타로 나온 게 인간관계론입니다. 근데 사람들 모아놓고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서로 대화할 필요도 없고 서로 뭐 논의할 필요도 없고 협력할 필요도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도 자기들끼리 서로 인간관계 맺고 친해지고 막 그죠? 교감하고 이런 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른 맥락의 능률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얘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죠? 지방교부세.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렸던 저 법령 자료에다가 제가 지방교부세법도 하나 넣어드렸었는데 그거 읽어보면 복습이 그냥 돼요. 그냥 법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나눠드린 바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다 그러면은 뭐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교부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방안전 교부세가 있는 것인데 통상 말하는 교부세가 그 안에서 두 개로 사실은 나뉩니다. 보통 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교부세로 둘로 나눠지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 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주는 덩어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번 이제 시험에서도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방교부세 물어보면서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갖는 걸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됐었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내려보내주냐. 각 중앙관서, 중앙행정기관들이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왜냐면은, 각 이제 중앙 행정기관별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이제 위임받아서 이행해줘야 될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지자체라고 하는 게 원래대로 보면 관료제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요, 실제 일선 관료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담당하는 있잖아요. 아래 토막을 탁 잘라낸 거예요. 그래갖고 너네들 자취해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방직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단점은 사실 보면요, 고위직이 별로 없어요. 고위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조직, 피라미드 조직에서 밑단을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급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과장, 국장 달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더 좀 넓어지는 거죠. 그런 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직의 국장을 달려면 뭐 2급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2급. 뭐 상급도 아주 밥이 꽉 찬 상급. 뭐 이런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에서는 국장이 되는 것을 별을 단다 그런단 말이에요. 별을 단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치면은 스타가 된 거야, 이제. 그 정도로 거의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계가 많고. 그런데 지방직은 이제 국장 되기가 물론 여기도 만만치 않겠지만은
그래도 국가직 대비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정도로 이런 느낌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이 행정관료 조직에서 밑단을 잘라서 지자체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하시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떼어내다 보니까 남은 중앙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업무 진행을 할 때 구체적인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지자체한테 이걸 실행을 맡겨야 되는 것인데 맡길 때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배정받았던 예산을 또 떼어내서 여기다가 국고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게 국고보조금.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그런 식의 루트를 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행안부가 그냥 다 쥐고 지자체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쥐고 알겠죠? 행안부가 쥐고 뿌려주는데 이 행안부가 지방자치를 주무하고 있는 이 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예산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행안부 예산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액수가. 그 이유는 딴 거보다도 이 지방 교부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재정력 지수를 본다 그랬죠? 재정력 지수를 놓고 1보다 작을 때 거기다가 이제 지방 교부세를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재정 수요액 분의 기준재정 수입액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거둔 돈이 써야 될 돈보다 적은데 이런 데다가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보통교부세를 만들어내고 특별교부세는 그 중에 아주 일부 한 3% 정도 떼놨다가 그거는 이제 재정력지수 보고서 보통교부세 나눠줬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특정한 사안이 있거나 뭐 재해를 뭐 또 방지해야 되거나 뭐 재복구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이제 국가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 같은 걸 하거나 장려 사업 같은 거 잘하는 데 있으면은 포상 성격으로 좀 떼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특별교부세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틀 좀 잡혀요? 국고보조금하고 그럼 구분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합쳐서 놓고 보면 지방에 딸리는 재정 이 수준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 재정의 조정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갈수록 지방 분권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세금 다 걷고 지방에다가 떼어주는 형태로 하지 말고 그냥 지방세로 다 전환해서 지방에서 알아서 돈 벌어서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아? 이런 이제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조정을 못 해줍니다. 중앙에서 돈을 틀어주고 돈 딸리는 데다 돈 더 줄게 이렇게 하면은 재정 격차를 좀 완화해 주는데 그러지 않고 다 지방세로 전환해 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재산세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 강남구 같은 데는 돈 엄청 많아요. 거기는 뭐 부동산 가격 자체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보면은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뭐 기조화랑은 아예 별개로 그냥 지 혼자 움직일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데는 재산세 엄청 많이 걷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네들, 농촌 지역 가보면은 재산세를 거둘 덩어리가 없어, 이제.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사실은 이런 이제 지방 교부세를 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지 격차를 줄이고 인구 분산도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지방세로 다 전환해주면 지방에 자립도는 올라가겠지만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조정은 어렵죠. 이제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논란거리, 논쟁거리가 됩니다. 자, 2번 대표적 지방세로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만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대표적인 지방세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국세를 거둔 걸 가지고서 이제 내국세 총액의 19.24%, 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빠진 것도 있네요. 그죠? 또 빠진 것이 바로 이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45%. 요것도 이제 재원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2번은 이제 틀렸습니다. 만자를 탁 써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만자를 썼잖아. 이것만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니까 요건 이제 바로 틀려버렸고, 그 다음에 지방세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열거해서 공부해 봤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세금, 기초자치단체 걷는 세금 해가지고 나눠갖고 쭉 열거했는데, 그 별개로 있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지방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 재원입니다. 니네 부족한 데서 써.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죠?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신설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언제요? 2020년 말에 그 법이 통과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21년부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건비 같은 거를 좀 이제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놨는데 광역자치단체한테 그랬더니 어디에서 내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느냐에 따라서 급여 수준의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가공무원으로 맞춰주면서 요거를 이제 평준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먼저 써. 그러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만 떼주던 것을 플러스 25. 그래서 총 토탈 45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을 넘는 부분 플러스 25 더해주는 거, 그거는 인건비 니네 좀 딸리면 그 인건비 먼저 써야 돼. 이렇게 하고 준 거예요. 법에다가 그걸 명시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45% 중에서 원래 주던 20% 말고 추가로 이제 주기 시작했던 25%. 그 부분은 인건비 니네 딸렸잖아. 그럼 니네 인건비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은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지만은 관리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소속만 싹 달라진 거예요. 지금 소방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건비는 동률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먼저 쓰라고 더 돈을 많이 내려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됐고요. 3번으로 갑니다. 리플리어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중에서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책 유형 구분을 하는데요. 예. 여기 이제 리플리하고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유형을 어떻게 나누나요? 네, 리플리 프랭클린은 여기 이제 분배 정책이 있고요. 분배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규제 정책이 있고요. 규제 정책, 그리고 재분배 정책이 있는 것이죠. 뭘 뺐어요? 구성 정책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로이식으로 했을 때 구성 정책이 있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재분배 정책까지 이렇게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규제 정책을 둘로 또 쪼갰다는 게 특징이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경쟁적 규제 정책과 보호적 규제 정책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성격적으로 보면 경쟁적 규제 정책은 분배 정책에 조금 더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와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자원을 배분할 때 그때의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경쟁적 규제 정책입니다. 근데 보호적 규제 정책은요,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규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환경보존과 같은 노력들이 담겨요,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분배 정책의 좀 성격을 좀 걸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갈등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갈등은 커지는 것이다. 갈등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배 정책은 갈등을 겪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정부가 어떻게든 돈을 더 마련해서 우리도 좀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 되는 겁니다. 쟤네 줬으면 우리도 줘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저것을 따가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경쟁이 제로섬의 경쟁은 아니에요. 제로섬의 경쟁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증주의 이론이 그거에 기반하고 나온 거잖아요.
예산이 정부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고려해 주다 보면 여기에도 얼마 줬으면 여기도 얼마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 밑에 재분배 정책은 이거는 이제 계층 간의 어떤 대립 갈등이죠. 계층? 더 정확하게는 계급이에요. 계급 간의 갈등이거든요. 이런 게 당기는 건데 이 보호적 규제도 그런 성격이 당장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봐두시고요. 여기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디톡스 나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오는 순간 끝났어. 이거 보호적 규제 정책이겠죠. 그죠? 안전에 관련된 거. 그잖아요. 네, 국민의 이제 위생 안전 이런 거와 관련된 규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호적 규제 정책을 바로 따라가 주면 됩니다. 예?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안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을 바로 찾아가시고 4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 행정 가치 중에서 이제 가외성이 나왔어요. 가외성이다 그러면은 요거는요. 항상 딜레마죠, 이거는. 가외성. 왜냐면 능률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가외성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왜 저기다가 낭비하고 저렇게 자원을 할당해 두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싹 없애놓으면은 위기 상황에 또 대처가 안 돼가지고 또 요거도 먹고, 그러면 또 가외성을 좀 어느 정도만큼 확보해 놨다가 그랬다가 또 평온할 때는 더 잊어먹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거기다 낭비하냐, 뭐 이런 얘기 또 지적받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 가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분이죠. 여분, 잉여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예비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가외성에 대해서 연구한 걸 보면은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심제 같은 것도 가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심제, 제도적으로 보면 꼭 돈 문제로만 우리가 접근할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삼심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삼심제, 그리고 아니면 상권 분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외성이래요. 상권 분립.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가 행정개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기관을 최대한 쪼개야 된다. 우리가 그걸 깊게 얘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쪼개야 되고 행정권력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 가외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가외성. 왜냐하면 어떤 한 권력기관이 그 관련된 권력을 혼자 다 독점해서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걸 견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견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따로 또 매칭시켜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학자들이요 가외성으로 설명합니다. 가외성. 초과분, 여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는 국가 권력을 이렇게 쪼개는 거, 조직 간의 어떤 대립과 그 다음에 거기서 견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것도 가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법제도에서는 1심 판결만으로 모든 게 다 종결된다. 그러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다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2심, 3심 갈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가외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심판을 받아봤는데 그 결과가 별로 이게 탐탁치 못합니다. 그럴 때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가외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보완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동등잠재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외성이라는 게 A가 안 될 때 B를 가동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A랑 B의 수준의 격차가 크다. 그러면은요. A가 어려워졌을 때 B를 가동한다? 그 충족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A와 B가 동등 잠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어야 돼요. A 대신 B를 해도 상관없어. 이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 상태에서 수행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란다우라는 학자가 권력 분립, 개선과 참모, 양원제, 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외성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좀 안 드렸던 게 어떤 거예요? 개선과 참모? 이거는 가외성인 거 분명히 알겠죠? 예, 이것도 서로 사실은 좀 약간 날이 서 있거든, 서로. 개선은 뭔가, 야, 이거 안정적으로 이거 유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고, 참모는 어때요? 참모는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을 좀 더 꿈꾸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의 기능을 분점하고 있고요. 양원제와 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원제는 의회를 2개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원이 잘못 판단했을 때 상원에서 그걸 메꿔줄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또 하나가 위원회인데, 위원회도 그래요. 혼자 우리가 이제 단독제로 가게 되면 혼자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꾸리게 되면은 그래도 좀 견제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제 자체도요, 약간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해. 이게 단독제 성격이 강하지, 의원내각제보다. 그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뭐 아니면 더해요. 추진력을 발휘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막 이래저래 막 뭐라 그럴까? 이래저래 막 설왕설래 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그런 거 없이 한 큐에 쫙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대통령제는. 그런데 삑살이 날 확률도 굉장히 많죠. 혼자 결정해가지고 쭉 끌고 가면. 그죠? 그렇죠? 청와대를 어디로 이전한다. 이런 것도 딱 고성격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의 의지만으로 다른 반대를 다 제껴. 그러고 막 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견해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또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도 국민이 대통령을 선호한다며. 그 선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이제 일종의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줘라, 이런 거에 좀 더 효능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구 인물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 라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제도가. 알겠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원회 제도가 왜 가외성인지는 알겠죠, 그죠? 반론들이 다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자, 됐습니다. 그리고 창조성의 제고, 적응성의 증진 등의 효용이 있다 그랬고요. 한계로 비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계로 비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건 이제 능률성하고 서로 대비되는 차원으로 이게 가는 겁니다. 그죠? 능률성에서 대비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조직 내 갈등 유발이다 그랬는데, 서로 대립시켜 놓고 견제하도록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다투게 될 여지가 분명히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맞는 얘기들 같은데 뭐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찾자면은 뭐 일본에 보면은요, 동등잠재성은 아까 이제 그건 맞는 표현이고 동등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핀트가. 그죠? 그러니까 동등잠재성은 여러 기관이 동일한 거를 막 서로 경쟁해서 막 서로 매달려서 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뒤에 써놨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동등잠재성은 업무 수행의 질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으로 좀 장난을 쳤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5번으로 가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대안 간의 쌍대 비교를 한대요. 자, 그리고 사티가 제시한 원리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이라고 하는 낯선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낯선 게 나와 있는데 위에 내용도 낯설지 않아요? 낯설잖아요. 이게 브레인스토밍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델파인가요? 아니잖아요. 회귀 분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4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특한 거를 또 이렇게 주제로 하나씩 섞어 놓으니까, 그죠?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낯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문항인데, 분석적 계층화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행정학자들이 워낙 많고, 또 우리 행정학에서는 경영학에서 나온 개념도 막 끌어오고, 그리고 또 이건 사회과학적인 분석의 방법이니까 또 그거보다도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들을 우리가 싹 다 공부하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런 속에서 이렇게 낯선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다? 내가 아는 걸 최대한 동원해서 푸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은 아니지.
델파이도 아니고 회귀 분석도 아니고만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4번이 약간 힌트인 게 분석을 하는데 계층화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위에랑 뭐가 연결되냐면 우선순위를 판단한다는 표현이 있어.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추론은 할 수 있죠. 그런 정도 할까요? 네. 자, 민츠버그로 갑니다. 민츠버그. 민츠버그의 정부 관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계 모형과 네트워크 모형과 성과 통제 모형과 규범적 통제 모형과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였냐면 자, 이런 게 있었죠. 단기 전사임, 단기 전사임, 전기 핵중지 이런 게 있어요. 핵중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뭐였냐면은요. 단순 구조. 단순 구조는 요거는 이렇게 나눴었죠. 요거를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좀 나눠서 여기가 이제 관료제적인 모습이고 여기가 탈관료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료제적인 모습과 탈관료제적인 모습이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관료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요. 기계적 관료제 구조 여기서부터인데 이거를요 전기 핵중지라고 연결한 것은 이제 그 조직 안에서 어떤 구조가 요 역할에서 핵심을 담당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단기전사임 이런 거를 나눠서 봤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또 정부 관리 모형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모형을 보면 정부는 각종 법령과 규칙 기준에 의해서 중앙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모형은 정부는 사업 단위들의 협동적 연계망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성과 통제 모형은요. 정부는 계획 및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모든 집행 역할을 민영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규범적 통제 모형을 보면 정부는 규범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실 수도 좀 있겠어요. 보면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기계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기계적 구조가 있잖아요. 이 관료제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그대로 그죠? 네. 이제 상명하복하면서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네트워크 모형이다 그랬을 때 사업 단위들을 다 이제 개별화 시켜놓고 그걸 연계망으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통제한다는 건 뭐예요? 성과. 그러니까 뭐 아웃풋, 아웃컴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 지향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성과 지향해라.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정부가 계획 및 통제 역할을 담당하고 모든 집행 역할을 다 민영화하는 것이 성과 통제랑 연결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규범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게 규범적 통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걸 공부했는데, 그죠? 이걸 공부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거죠. 파생돼서 그러면 정부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론을 끌고 들어가서 문항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이유는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하고 이해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이 개혁 조치가 되죠. 자, 이제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최초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보면은 대처 총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존 메이저라고 하는 수상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메이저 정부 때 있었던 이 개혁 조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이제 적용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는 명칭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제 행정 개혁 얘기할 때 사례로 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영국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국은 옛날에 뭐였지? 영국은 옛날에 뭐로부터 출발했냐면은 정실주의? 그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 보면, 그죠? 정실주의? 뭐 이런 거가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급제, 직업공무원제 이런 것들이 안착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게 제도가, 인사행정 제도가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있잖아요. 사실은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우리 행정학에서는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42년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지국가를 천명했던 사건이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묻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했다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영국 쪽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큰 정부를 만들어 쭉 가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 오고 막 이러니까, 그죠? 더 이상 안 되겠어 하면서 영국에 나타난 게 대처리즘이에요. 그 다음에가 70년대 후반 말에 대처리즘이 등장했고 그 대처리즘 속에서 NPMC 개혁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대처 총리와 관련해서는 민영화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넥스트 스텝스라고 하는 개혁이었죠. 그렇죠? 넥스트 스텝스 개혁. 이런 정도가 이제 유명하고요. 그 넥스트 스텝스 개혁을 통해 가지고 책임운용 기관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이 메이저 총리예요. 그 메이저 총리 때 있었던 개혁이 크게 두 가지. 우리 시험에서 언급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 메이저 총리 때 했던 일이, 여기에 요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요. 일단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있잖아요. 야, 이거 민간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합니다.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탁은 안 되냐? 뭐 아니면은 이게 이제 공기업화하는 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되면은 안에서 경쟁을 붙여라 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일컬어 시장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 테스트, 시장에다 맡길 수 없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귀결되면 그때는 정부 조직 안에서 경쟁을 붙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성 테스트. 이런 개혁들이 메이저 때 나왔어요. 나왔고, 요것도 아주 크게 시험에서 자주 언급은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좀 우리 마무리를 좀 하자면, 그런 어떤 그 보수 세력이 집권해서 대처 때, 메이저 때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다가 노동당이 집권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노동당이 집권하는데, 노동당이 옛날 같은 노동당은 아닌 거예요. 이제 노동자를 무조건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지 못하고 뭐랬냐면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 끌고 나오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데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비가 좀 돼요. 근데 사실은 언급이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그때 이제 총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지만은 이 학자 이름이에요. 앤서니 기든스는. 앤서니 기든스는 학자 이름이고, 총리는 그때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인데 나온 적은 있어요. 시험에. 토니 블레어 이름이. 그런데 이때는 신노동당이라 그래갖고 약간 NPM식 개혁을 따르는 노동당이야. 그러니까 좀 이제 중간지대로 막 끌려 나온 거죠. 이제 이 좌파 쪽인데 끌려 나온 거지. 중간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았던, 그러나 NPM식 개혁은 멈춰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에 90년대에 유명한 학자 한 명이 있죠. 그게 바로 로즈입니다. 로즈라는 학자가 있죠. 로즈라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때 굿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책 공동체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던 거지 90년대 때. 자, 이제 그런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영국을 떠올려 보면 그런 설명으로 좀 색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죠. 그렇게.
그렇게 가보고 8번으로 갑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하자면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 기금 간 여유 재원의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는데 연금,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맞습니다. 1번. 그러니까 이게 전입 전출이 됩니다만은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연금 같은 거 못 건드리게 해놓고 있습니다. 연금 못 건드리게 해놓고 있어요. 연금은 우리 미래의 노후에 대한 준비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당장 돈이 딸린다고 연금에서 돈을 끌어다가 당장 필요한 데 써버리면은 우리 미래를 희생하고 그걸 헐어다가 지금을 대비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흥미로운 거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법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국가재정법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드렸던 자료도 읽어보시면 전입전출이 다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안 돼. 그러고 쭉 열거해 놓습니다. 재미난 건 거기 우체국 보험 같은 거는 또 이제 전입전출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 그냥 흥미로우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우체국에서 하는 게 우편하고 예금이 있잖아요. 그거 걔네들끼리 왔다 갔다 해. 근데 보험은 안 돼. 보험도 왜 그래요? 보험도 보면은 미래에 대한 대비의 성격이 있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보험에서는 끌고 오지 마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은 연금에서 끌고 오는 것을 막아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 차관을 도입해서 전대하는 경우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우리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경우로 어떤 것들을 봤어요. 예산 총계주의는 완전성의 원칙이잖아요. 모든 걸 여기다 반영해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예외가 되죠? 명시되어 있는 것만 놓고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수입대체 경비가 완전성에 예외가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산 총계주의 예외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대차관이에요. 전대차관. 이것도 사실은 정부가 돈을 꿔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예산 총계주의에선 예외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이제 현물 출자 같은 것도 거기에 언급이 돼요. 현물 출자. 전대차관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현금 말고 현물로 출자하는 거 있죠, 정부가. 그럼 그게 돈으로 출자한 게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안 잡히잖아.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정부 예산과 같은 성격은 같지 않나요? 예산 총계주의에서는 좀 빠지긴 한다.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이것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이건 너무 쉽게 보이네요. 그죠? 보이는데 3번도 잘 보시고요.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였나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했냐면 복습이니까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반복된 거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국가직 보면서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이 맞추는 걸 나도 맞춘다의 정신으로 하면 지방직은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이것을 지겨워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반복을 조금만 안 하면 금세 까먹어요. 제가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도 몇 달 강의 쉬고 다시 보면은 용어도 막 안 떠오르고 막 그런 것들이 나도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저만큼 반복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심할 거야. 그게 기억이 금방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예배비는요. 요거는 이제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의 1%. 그죠? 100분의 1. 그 이내입니다. 그 이내. 그 이내의 범위에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총액으로만 편성합니다. 총액으로만. 그리고 이제 어디다 써야 될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전 의결의 예외가 돼요. 총액 이외에 용도 있잖아요. 용도는 사전 의결을 받지 않죠. 비상금이니까요. 사전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용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차년도 결산 심사 받을 때 그때 그 루트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한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요럴 땐 제한된다는 것인데, 요거를 갖다가요, 이제 인건비 인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 인상할 거면 정상적으로 논의해서 국회랑 상의해가지고 해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쫙 있다가 예비비 줬더니, 야, 공무원들끼리 파티하자. 이러고 나눠 가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예 명시돼 있는 거예요, 3번이.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예산 시기 이전에 예산에 이제 시기라고 하면 좀 불확실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제 심의라고 할게요. 심의. 국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산 심의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는 갖다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비상금이니까. 비상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주는 돈이지, 과거에 있었던 거 중에 니네가 쓰고 싶은데 있으면 써 이렇게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면요. 국회에서요. 부결된 용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쓰는 것도 이건 국회 엿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다 쓰면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자, 국회 소집이 가능한 상황인데, 국회 소집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국회 소집이 가능한 상황 하에서, 여기에서, 이제 거액의 소요가 있을 때, 이때는요, 뭘 하라 그러냐면 예비비로 쓰지 말고, 요건 이제 추경을 하라 그러는 거죠. 추경을 권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추경해라. 예비비 홀딱 쓰지 말고. 이 예비비는 연말 끝날 때까지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세이브 해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기재부는 머리가 아플 거야, 이게. 왜냐면은 연말이 되면, 이걸 다 써버려야지 자기네들이 좀이라도 더 가용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연초에 그냥 홀딱 다 잡아 쓰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잘 킵해뒀다가 연말쯤 됐을 때 정말 이제 필요하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도로 탁 써야 되죠.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 또 승인은 받아야 되니까 설득력은 있어야 됩니다. 설득력은 갖춰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겠지.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저 안 되는 경우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저게 좀 난도가 올라가는 경우들입니다. 4번이 뭐 120일 전인데 150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9번 제시문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리더는 부하들에게 영감적 동기를 부여하고 지적 자극 등을 제공하며 조직을 이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영감적 동기를 부여하고 지적 자극 등을 제공해서 조직을 이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 얘기할 때마다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번스, 베스가 뭐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조직의 비전과 사명을 제시해줘야 되고, 영감도 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배려도 좀 해라. 그런 얘기들 했었죠. 그죠? 그리고 지적 자극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면서도 나름 카리스마도 좀 있고, 뭐 이래야지 변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부하의 과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이건 뭐 틀린 부분 없네요. 이것도 이제 거래적 리더십은 경제적 보상 정도를 매개로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셀프 리더십, 리더는 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섬기는 데 중점을 둔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요.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밑에서 이제 떠받들어주는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네,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러죠? 조직이 보다 좀 자율성을 갖잖아요. 자율성을 갖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막 그저 이런 거 막 보장해 주잖아요. 보장해 주는 속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리더는 뭘 해야 되냐? 리더는 뒷받침이 되라. 뭐 그런 얘기예요. 뒷받침이 돼줘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디귿이 틀렸네요. 자, 머스그레이브의 재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머스그레이브가 이 재정학에서 보면 이게 재정의 기능 세 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시장 경제는 장점이 아주 크지만 단점도 커요. 단점도 커서 논쟁이 있고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진보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그죠?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워낙 단점도 커서 그렇습니다. 네, 단점도 커서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봤던 단점이 바로 이제 빈부격차 아니겠어요? 경쟁을 붙이고 승자 독식의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빈부격차, 불평등, 빈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시장 자유에다 맡긴다 해놨더니 어때요? 인간들이요. 분위기를 탄다고요. 그죠? 분위기를 타. 그래가지고 뭐 코인 시장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경쟁해서 막 사들여서 막 가격을 올렸다가 어느 정도 되면 뭐 불안하면은 이게 갑자기 그때부터 팍 또 가격이 떨어져. 근데 얘네들은 경제의 어떤 호황, 불황하고 맞춰서 다니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것은 주식하고도 또 좀 달라서 경기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지들끼리 투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용도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잘 안 읽혀지는 겁니다. 나름 그거를 뭐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패턴을 읽어준다 하잖아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깨 맞추는 거야. 그게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해. 우리 학원 강사들도 사전에 이번에 뭐 나올지 사실 진짜 모르잖아. 모르는데 내가 한 데서 다 나올 거라고만 해놨다가 나중에 약간 좀 다르면은 그때 내가 이거 한 적 있다고 막 우기면서 이제 사후적으로 그걸 깨맞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치한 짓은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뭐 내가 다 맞췄다 뭐 이런 거 자꾸 하잖아. 프로테이즈 하고 막 비슷해요. 여기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요. 제가 살아보니 여러분들보다 좀 더 살아보니 미래 예측한다는 놈 치고 사기꾼이 아닌 놈이 없어. 어디나 다. 한국은행도 사기꾼이야 사실은. 맨날 나중에 가서 막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맨날 바꾸잖아. 아니 전망은 작년에 했었어야지. 작년에 해놓고 올해 한 3개월 지나면 또 수정하고 3개월 지나면 수정하고 그래. 전망이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막 올라가.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인간이 해서 그래요. 인간이 하니까 인간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난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고 뭐 대응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경제순환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불안해서 그래요. 동조하려고 그래요. 동조하려고. 여러분 선거 때도 봤어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서로 막 갑론을박하죠.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러고 싸우잖아. 지들이 높게 나오면 잘 됐대. 그리고 지들이 좀 불리하게 나오면 다 여론조사 조작이래. 그런 식의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믿고 싶은 건가 본데 근데 왜 여론조사에 그렇게 예민하냐. 그게요. 왜 그러냐면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쪽에 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좀 대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가면 거기에 뭔가 따라붙어. 이 눈덩이 굴리듯이 거기에 그죠? 예, 큰 덩어리가 하나가 있으면 이걸 한 바퀴만 스르륵 굴려도 거기에 따라붙는 눈 양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불안해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호황이라는 식으로 걸로 몰려다니면 자기도 막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고 남들이 불황처럼 굴면은 나도 불황에 부응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몰라도 불안하니까 사람들 몰려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호경기 때는 인플레이션의 문제, 불경기 때는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면서도 자원 배분의 비능률성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시장 실패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실패란 용어는 행정학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를 얘네들하고 구분해서 쓰는 건데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보는데 행정학 문제 나올 땐 이걸 전부 다 시장 실패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념해서 보셔야 돼. 그럼 행정학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를 다 합쳐서 시장 실패라고 말하면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X야.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무식한 놈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행정학 문제에서는 과거의 문제 보면 전부 다 이거 시장에서의 문제점이 생긴 걸 전부 다 그냥 시장 실패라고 지칭하기도 하니까
그런 건 유념해서 봐두세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극복 대안이 있잖아요. 이 극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건데 머스그레이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시한 게 크게 세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 순환의 폭이 너무 커지는 것은 경제 안정화 정책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시장 실패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자원 배분에 관여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에 관여하는데 이게 다 돈 걷고 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정학에서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머스그레이브 저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건 딱 외워놓으시면 돼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맥락은 저런 맥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11번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 원장님, 저기 뭐지? 아, 참, 저거 끄고 와야 되네.